비가 와서 적게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밖에서 명단 보니까 초6 부모님들하고 중1 부모님들이 거의 90% 정도 되시더라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입시의 세계로 이제 입문하시는 건데, 예.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종락원에서 오랫동안 이제 논술도 가르치고 구술도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한 지도 20년 넘었고요. 저는 일반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연사들하고 다르게 저는 애들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구술 면접 서울대 연대고대 가는 구술 면접 지금 수업하고 있고, 요번에 배재고 가는 친구들, 명덕외고 가는 친구들, 외대부고 가는 친구들 자기소개서하고 또 그 면접까지 제가 하고 있어요. 예. 근데 하면서 이제 중3 하면서 좀 느끼는 게 확실히 여학생들하고 남학생들하고 여학생들이 확실히 빠르구나 라는 거를 중3 애들 보니까 확실하게 느끼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지금 중1도 마찬가지인데 중학생활이 자유학기에서 이제 실제로 내신 보는 학교로 바뀌는 거니까 실질적인 중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오늘 말씀드릴 거는 기본적으로 독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 국악원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수업을 초6 데리고도 수업을 해요. 6학년들 데리고서 30명 데리고 이제 수업을 똑같이 하는데 이제 책 읽는 것 자체가 무척 중요한 건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입시 간략하게만, 예. 입시에 간략한 내용들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이제 고등학교를 어떻게 지금 중2 부모님들도 계신데 당장에 내년이니까 그리고 지금 중1 부모님들도 고등학교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고등학교 입시가 많이 그 변화가 된 것도 있고 그래서 고등학교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금 요 시기에 어떻게 공부를 좀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서인데요. 이제 독서, 입시, 고교 선택 방안, 학습 습관. 예. 일단 학습의 시작 독서. 우리 원장님이 쭉 국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원장님은 이제 서울대 국문학과를 나오셨는데 재밌게도 인터넷 강의의 일타들은요 국문학 전공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러냐면 국어에서 중요한 게 이제 비문학이라서 좀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저도 이제 국문학과를 가려다가 저는 이제 사회학을 전공했는데 논술을 오랫동안 가르쳤죠. 그러니까 국어의 핵심은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거거든요. 8절지 개념으로 해서 비포보다 더 큰 걸로 해서 16장을 풀어야 돼요 애들이. 80분에. 그게 수능입니다. 엄청나게 빨리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독서에서 나오는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기초 체력이. 제가 종락원에서 오랫동안 논술도 가르치고 이제 담임을 할 때 제가 담임을 한 반이 이제 종락원 예전 좋을 때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종락원이 다른 데로 그 인수돼가지고 달라졌는데 예전에 제가 있을 때가 거의 마지막일 때 서연고 다니는 학생들의 4명 중 1명은 종락원생입니다. 요 광고가 나갈 때인데 한 반에 60명 중에서 서연고를 한 40명 갑니다. 이제 그런 반 애들 수업을 하면서 제가 애들 수업도 하고 상담도 하고 1년 동안 쭉 보잖아요. 그걸 몇 년 동안 보면서 서울대, 연대, 고대 가는 애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그 첫 번째가 책을 많이 읽었어요. 책을 안 읽으면 되질 않아요. 논술도 안 되지만 국어가 안 되고, 국어 안 되고, 사회 안 됩니다. 과학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책을 읽어야 될 시기, 중학교 때 안 읽으면 고등학교 때 못 읽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은 계획을 세워서 생활을 하더라 이거죠. 마지막에 제가 또 말씀드릴 텐데. 이제 중1 되니까 계획을 좀 세워나가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복습을 합니다. 복습. 배운 걸 그날 당일 복습을 하죠. 이게 이제 중요한 세 가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인공지능 시대라는 것은 이제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인공지능하고 대결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인공지능이 갖지 못한 능력들을 갖춰야 되는데 인간만이 즉 아직 인공지능이 갖추지 못한 것들 공감 능력, 이 질문 능력은 왜 질문 능력이냐면 뭐 질문하는 능력 속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능력이 나오는 거죠. 지금 챗GPT 써보시면 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명령을 해야지 잘 얘기를 하죠. 제가 작년에
남한강 이포보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딱 올리면서 이 사진을 소재로 해서 봄을 맞이하는 설레임을 노래하는 시를 미당 서정주의 문체로 작성해줘 하니까 기가 막히게 나오더라고요.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명령을 해줘야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명령을 해주려면 스스로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책을 읽으면서 이것은 왜 그러한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가능한 것이고, 공감 능력 뭐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근데 이것들이 독서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은, 특히 공감 능력은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한강의 작품을 읽으면서, 소설 작품을 읽을 때 다양한 등장인물이 처한 환경 속에서 심리 상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말하자면 애들이 이제 간접 경험을 하면서 공감 능력이 생기죠. 제가 초6 데리고서 이제 수업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갈릴레오 책을 뭐 읽었니? 그러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 전기를 읽었대요. 그래 잘 됐네 그러면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잘 아시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지동설 얘기하면 로마 교황청에서 다 화형으로 이제 죽여버릴 때니까, 다시 그때 갈릴레오도 지동설 얘기했다가 불러서 이제 재판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해? 하늘이 돕니다. 이제 천동설 얘기하고 나오면서 했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 6학년짜리한테 너 얘기 알지? 그러면 넌 갈릴레오 느낌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걔가 뭐랬냐면 쪽팔렸을 거예요. 아는 거죠. 과학자가 살기 위해서 신념을 저버리고서 얘기했다는 것. 애들이 읽으면서 공감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융합적인 사고, 요거는 제가 말씀을 바로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보면서. 일단 독서는, 책을 우리 애들한테, 제가 그 초6 애들한테 책 읽으면서 재미있을 때가 있었니? 재미있을 때가 당연히 있죠. 그렇죠. 일단 지적 희열의 첫 경험이다. 이거는 애들이 어렵겠지만, 두 번째 문해력 쌓는 것은 뭐 독서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가 이제 이거죠, 이거. 논구술을 하는 데 있어서, 논술과 구술에 있어서 결국 기초 지식, 배경 지식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애들한테 하얀 거짓말이 뭐야? 그러면 이제 초6 애들이 잘 알아요, 요즘에. 선의의 거짓말이죠. 선의의 거짓말이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 아니면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럼 애들이 거의 뭐 100에 한 99명은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쫙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의에서 시작된 것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어떤 사례를 들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애들이 하는 얘기가 엄마가 해준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근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뭐 명덕 외고나 이제 그 외대부고 애들 할 때 보면은 간혹 많이 나오는 얘기가 불치해병에 걸린 환자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려고 하는 의사의 거짓말이다. 대수롭지 않은 병.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독서의 경험이 배어나오는 답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 오헬리의 단편소설 마지막 입새에서 소녀의 투병 의지를 끝까지 유지시켜 주었던 화가가 유리창에 그린 거짓 입새가 대표적인 사례다. 글과 말이 좀 달라지죠. 그렇죠? 이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 진짜 보내시고 싶은 학교가 이 학교일 거예요. 그렇죠? 서울대 의대입니다. 서울대 의대인데, 서울대 의대는 하나 틀려야 됩니다. 하나 틀려. 정시에서. 그런데 거기 그 면접을 봐요. MMI. 멀티플 미니 인터뷰라고 그래서. 그런데 거기는 수학과학 면접을 안 봅니다. 문제를 안 풀어요. 뭐라느냐? 이런 제시문을 9개를 주는 거예요. 9번 면접을 봐요. 방에 들어가서. 근데 문제가 없어요. 이 제시문을 딱 던져주고 애들이 읽으면 바로 이제 질문합니다. 애들이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걸 수업을 하는데 애들한테 읽을 때 어떤 질문을 던질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상을 해보면서 읽어라. 딱 지금 한번 읽어보시면 질문이 뭐였을까? 서울대가 질문도 안 주고요. 요것만 이제 출제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그동안 제 서울대 면접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 한 사람인데, 제 경험에 비춰보면 서울대 교수가 물어볼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이 글을 읽고서 생각나는 사자성어를 한번 얘기해 봐. 이게 3인성어입니다. 세 사람이면 호랑이도 만들어요. 3인성어. 근데 이걸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중3 애들 하는데 한 애가 3인성어예요. 나오죠. 거기서 변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책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방청을 안 왔는데 너라면 네가 방청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이 들어가요. 독서라는 거는 서울대가 의대 이제 인성하고 이제 말하자면 사고력 그 평가학에서 출제하는 건데 자, 이런 문제를 내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구술 면접에서 이런 문제를 내고 전래설화. 그래서 권선징악이 전래설화의 보편적 주제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번 물음과 연결시켜 답변해 보시오. 권선징악이니까 착하게 살아라라는 거잖아요. 지배계급이 자, 결국 설화란 피지배 계급들이 읽는 거니까 민중들이 읽는 거니까 착하게 살아야 한다. 착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다스리기가 좋으니까 1차적인 거고 두 번째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보통 나쁜 놈들은 탐관오리잖아요. 그렇죠? 탐관오리를 벌을 주면서 말하자면 대체 그 억눌렸던 민중들이 분노를 여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그것이 왕에게 돌아오지 않게끔 말하자면 한번 걸러주는 여과 역할한다 하면 더 좋겠는데 이런 문제인데 근데 중요한 게 고려대입니다. 고려대가 이과 문제인데요. 요게 정석가예요. 이걸 제가 그 요즘 현대문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정석가하고 딱 요거를 주고서 문제를 이렇게 냈어요. 이과인데 제시문을 읽고 공통적으로 연상되는 단어를 말해. 그래도 제가 놀란 게 3년 전인가 초등학교 6학년 애가 이걸 한 단어로 딱 맞추더라고요. 근데 이거를요 실제로 수업하면 고등학교 공부 좀 하는 애들도 못 맞춰요. 이거를 오죽하면 그 면접 수업을 하잖아요. 이과이기 때문에 이과 선생님들이 하다가 저한테 찾아와서 도대체 이건 뭘까요? 이게 물어봐요. 수학 선생님들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거 수학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뭐 다 아시잖아요. 근데 답을 안 줬어요, 고대가. 왜 물어보느냐? 고대가 답을 안 줘가지고. 근데 제가 푼 답을 걔가 얘기하는데 제가 푼 답은 뭐냐? 이거 보시면 연꽃을 새겨서 그 꽃이 피어나야만 유덕하신 이 사랑하는 님과 헤어지겠다. P이면 Q인데 P가 발생을 해야지 Q가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저 꽃이 피어나지 않겠죠. 그렇죠? 안 피어나니까 님과 헤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나는 님과 절대로 헤어지지 않겠다. 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삼각형 내각의 합도 절대로 180도에서 변하지 않는다. 그냥 불변이다. 그럼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나오죠. 근데 이거를 초유괴가. 근데 그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제가 진짜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저도 걔 보고 놀랐어요, 사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독서를 하느냐? 자, 재밌는 책으로 읽자. 다양한 책을 읽고 추리하며 읽고 융합적으로 읽고 한번 독후감 이어쓰기를 해보자. 우리 저기 학생이 유일하게 한 명 있는데 책 많이 읽어야 돼. 자, 먼저 재밌는 책으로 읽어야죠. 일단 어려운 책으로 시작하면 안 되죠. 재밌는 책. 그래서 저는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게임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일단 활자를 가까이 한다는 거는 무조건 좋습니다. 재미있는 책으로. 그래서 독서에 대한 흥미, 책이란 재밌는 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죠. 두 번째로 다양한 책, 소설이나 시만 읽어서는 안 되고 이제 중학생 됐기 때문에 과학책도 읽고 수학책도 읽고 우리 중2 학생들은 뭐 예를 들어서 수학 콘서트나 과학 콘서트 같은 책을 지금부터 중2 이제 다 끝나고 중3 되는 거니까 이런 책을 읽어도 될 시기예요. 이제 다양한 책들을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데 이거죠. 추리하면서 아까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거 왜 그렇지? 자, 다양한 관점을 생각해보고 추리하면서 이건 왜 그럴까? 피노키오 다 아시잖아요. 피노키오 거짓말하면 코가 커진다. 이거. 왜 코를 크게 했을까? 귀가 커질 수도 있고 뭐 다른 게 커질 수도 있는데 왜 코가 커질까?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요즘에 이제 그 뭐 스모킹 건인가? 그 추리 프로그램 범죄 관련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검찰 수사관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자와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뇌하고 연결돼 있어서 코가 간지러운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할 때 코를 잡으면 거짓말 한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일반적으로 믿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피노키오 작가가 어릴 때 거짓말할 때 코가 가려웠던 거구나. 그래서 코를 크게 했겠구나. 말하자면 이제 왜 코였을까? 그리고
융합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요즘에 이제 융합적인, 요즘에 기업들이요, 제가 이제, 저도 대학 졸업하고 4년 정도를 인사팀에서 근무를 했는데, 모그룹 인사팀에서. 그래서 제 동기들이 이제 그 SK텔레콤 인사팀장 임원도 하고 이제 전무고 그런데, 어떤 애들을 좋아할 것 같아요? 기업에서? 30대 기업에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이과 애들을 좋아한답니다. 예.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이과 애들. 예. 그래서 중요한 게 융합적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융합적. 그 결국 그 이과 애들인데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을 갖춘 애들.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융합적인 지식을 좋아합니다. 문과인데 수학, 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애들. 그런 탐구를 융합한 애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저기 불의 발견. 저거는 이제 영재고 가는 애들 제 후배가 자기 아들이 이제 영재고 준비한다고 4명을 독서 토론을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중1 애들은 안 하는데 제가 한 7년 전인가 한 적이 있어요. 애들 데리고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똘똘한 애들 데리고 하니까. 근데 불의 발견. 책을 읽다가 불의 발견이 인류 진화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애들이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다 읽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익혀먹게 되니까 그 위생상으로도 좋고,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 익혀먹게 되니까 덜 씹어도 되니까 치아가 작아지고, 그래서 전체 머릿속에서 뇌의 크기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인류가 진화하게 돼. 이제 과학적, 생물학적 접근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인문학적 접근으로 본다면, 불을 결국 익혀먹겠죠. 고기를 익혀먹는데, 다들 이제 캠프파이어 해보셨잖아요. 밤에 원시인들이 불 펴놓고 추우니까 불가에 또 불이 어둠을 밝혀주니까 불 펴놓고 어떻게 앉겠습니까? 원을 그리고 앉겠죠. 그렇죠? 원을 그리고 앉아서 불 때문에 뭘 하느냐. 앉아가지고 뭐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하겠죠. 이제 멧돼지 잡다가 실수했던 것들 뭐 무용담 얘기하면서, 중요한 게 그러면서 아이 컨택 일어나고 공감 능력, 소통 능력, 언어 능력 발전하고, 말하자면 불의 발견이라는 게 과학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또 불의 발견이 인류 진화에 끼친 영향,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박쥐는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박쥐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조류독감은 인간에게 전염이 안 되는데 박쥐의 바이러스는 왜 인간에게 전염이 될까? 또 이런 질문하며 살아야 된다. 애들한테 제가 던져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러면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는 사회학 전공입니다. 문과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딱 떠오르는 거는 조류는 조류잖아요. 박쥐는 포유류예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생물학적 구조가 더 가깝죠. 말하자면.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훨씬 더 생물학적 구조가 유사하니까 아무래도 바이러스가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역사학적, 고고학적으로 볼 때 제가 생각에 50만 년 이상을 인간이 박쥐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어디서요? 동굴에서. 집을 짓고 살기 전.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속적인 호환의 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박쥐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보다 용이하게 침투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인문학적 그리고 과학적인 접근들이 필요하다. 이것 융합해서 갈 때 보다 더 남들과 다른 견해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책을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독후감을. 근데 독후감을 쓰라고 하면 애들이 안 읽겠죠. 그렇죠? 안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독후감을 쓰면 안 읽기 때문에 한 줄 정도로만 배우고 느낀 점을 쓰자. 정리해두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배우고 느낀 점 던지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거는 서울대반 면접할 때도 그렇고 논술수업할 때도 항상 첫 시간에 얘기하는 건데, 고3 애들 뭐 재수생도 데리고도 한 얘기인데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토끼와 거북이를 읽고 뭘 배우고 느꼈니? 그럼 애들이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에 그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합격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읽다가 생각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요행수로 이겼어요. 토끼한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거북이가. 토끼가 자지 않는 상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사실 여기서 거북이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요행수를 노리면 안 된다.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육상 동물이 토끼하고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판단이다. 근데 이 얘기를 한 번도 우리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열심히 살아야 한다를 배우죠. 자, 그래서 애들한테 제가 늑대와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럼 양치기는 왜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 서울대 연대고대를 가겠어?
아니잖아요. 여기서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한마디로 왜 양치기는 거짓말했을까? 그럼 애들이 알아요. 심심했으니까 거짓말한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게. 양치기는 나이가 어리잖아요. 양치기의 신분은 어땠을까요? 높지 않겠죠. 거기 그 마을에서. 자, 양치기가 몰던 양이 양치기의 양일 것인가? 마을 주민의 양이겠죠. 그럼 여기서 딱 결론이 나옵니다. 양치기도 잘못했지만 마을 주민들도 잘못했다. 자신들의 양을 맡겨놓고서 어린아이한테 맡겨놓고 나몰라라 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내는 우리들의 관심과 배려는 그들의 삶의 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문과해드리면 사회복지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구나.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책들을 한마디로 읽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쓰기를 해본다는 것은 한번 상상력을 키워나가는 차원에서 그 이후에 스토리는 어떻게 됐을까? 애들한테 제가 흥부전 얘기하면서 흥부는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애들이요. 불행해졌을 거예요. 로또 맞은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없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쫙 하더라고요, 애들이. 백설공주는 과연 행복해졌을까? 그러면 백설공주는 저는 불행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친정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해서 시월드하고 단독으로 만나서 쉽지 않았을 것이다. 말하자면 이제 현실적으로 이어쓰기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지금 초 6학년들 중1 되는 친구들이 한번 읽으면 좋을 책들. 제가 생각에는 중1이 읽어도 괜찮을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2 되는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린 수학 콘서트하고 과학 콘서트 요거를 읽히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과학 콘서트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정재승 교수 거. 그리고 중3이 돼서 여름방학 때부터는 요 책을 읽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그래서 지대 널려시라고 해서 1권만 읽으면 됩니다. 1권. 2, 3, 4, 5 읽을 필요 없고요. 1권. 중3 여름방학 때 그 책 읽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이제 국어하고 사회에 아주 도움이 된다라고. 자, 그러면 입시 간략하게 말씀드려요. 지금 일단 용어인데요. 뭐 정시 모집 다 아실 텐데 지금 제가 정시 컨설팅 막 하고 있는데 가나다군 나눠가지고 3번 쓸 수 있죠. 거의 수능으로 뽑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28학년도부터는 서울대, 연대, 고대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대학이 내신 반영을 하겠다고 지금 천명을 해서 내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은 수능은 최저 기준일 뿐 수능으로 절대로 뽑지 않습니다. 최저 기준만 되는 것이죠. 여기는 학생부 또는 면접 또는 논술을 바탕으로 해서 선발하는 전형이다. 그리고 교과, 비교과. 요게 중학교도 조금 챙기실 필요가 있어요. 교과 성적입니다. 교과는. 비교과는 뭐냐면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인데 요게 비교과 동아리 활동을 챙겨야 될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은 영재고나 과학고나 자사 특목고 갈 친구들은 요 비교과를 챙겨야 돼요. 요게 없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아까 말씀드렸죠. 대학을 가려면 요 수능 최저학력 말하자면 이 정도를 맞춰야지 우리 학교는 최소한 올 수 있어. 서울대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과목 중에서 3과목 등급합이 7이다. 이렇게 되고요. 근데 그걸 맞춰야 되는데 올해 불수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 맞춰가지고 떨어지게 된 애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영어가 워낙 어렵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수능 최저 못 맞춰가지고 떨어진 애들이 지방에 정말 많습니다. 수능 교육과정 평가원장 사임한 거 아시죠? 그렇죠? 그거는 사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수능 절대평가를 시작한 이유가 그 학습 부담 경감, 사교육 부담 경감인데 상대평가보다 더 어렵긴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내년도는 뭐 확실하게 쉽게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만 가지고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저학력 기준하고 학생부 교과 전형. 이거 근데 교과 전형이 우리 아이들이 갈 때는 거의 없어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 내신 5등급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변별력들이 떨어져서 교과로만 뽑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말 그대로 교과, 비교과 활동을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뽑는 전형이다.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 평가는요. 일단 학교 이름이라든가 지역 이름, 학생 이름을 다 지워버리고 평가해요. 지금. 이거는 심지어 고등학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갈 때도 학교 이름 안 들어가고 그리고 그 학생 이름 안 들어가고 이 학생부를 그렇게 줍니다. 전산으로 처리해서. 지역 이름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대학 갈 때도 고등학교 이름 다 안 들어가요. 왜 그러냐? 자사특목고하고 일반고 차이가 너무 크다고 차별받는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 잘못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이름을 가린다고 학교를 모르는 게 아닌 게 왜 그러냐면 외고는요 심화, 중국어, 회화 뭐 이런 거 들으면은 아 외고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외고인지는 모르지만 외고라는 건 알 수 있고 과학고 알 수 있고요. 자사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일반고 간에 오히려 차별성이 없어져서 서울 애들이 조금 불리하게 됐습니다. 서울 일반고 애들이 조금 더 불리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자,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현재 보면은 정시 40, 수시 69조입니다. 그런데 28학년도부터는 서울대가 수시 70, 한양대도 수시 70, 동국대도 수시 70인데 지금 교육부 장관 된 양반이요. 세종시 교육감 출신이고 전교조 교사 출신인데 이 양반이 수시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6월 내년 지방선거 끝나면 이제 손을 볼 것 같은데 서울대도 70이 됐잖아요. 그래서 대략 수시와 정시가 7대3 구조로 바뀔 거라는 예측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지금. 예전에는 75대 25였어요. 수시와 정시가. 그런데 서울 지역은 이제 조민권 때문에 조국 장관의 그 딸 조민 고대 입학권이 걸리면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서울은 정시 40%로 뽑아라. 이렇게 된 건데 그랬더니 반수생이 너무 늘어나서 대학들이 운영하기가 힘든 거예요. 대학생이 다 자퇴해버리니까. 대학들도 안 좋아하고. 그래서 7대3 구조로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 수시 70, 정시 30이면 그냥 내신의 비중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내신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신 받기 어려운 자사고에 대한 인기가 하락해서 요번에 휘문고등학교 경쟁률이 0.78대 1이었습니다. 미달랐어요. 강남 엄마들이 가장 먼저 반응했어요. 그래서 내신이 중요해진다는 것을 미리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자사고는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대입 개편 잘 아시는 것처럼 문이과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수능에서는. 그런데 내신에서는 있고요. 자, 그리고 수능에서 수능 보는 과목이 줄고 그리고 선택 과목이 없고 공통 과목만 봅니다. 내신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전 과목 상대평가, 절대평가 다 씁니다. 그리고 내신 평가에서 서술형 문항이 증가하는데 여기서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수능은 그대로 9등급제, 내신은 5등급, 수능은 9등급이다. 그리고 수능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절대평가가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그리고 상대평가가 국어, 영어, 탐구, 통합, 사회 통합 과학이죠. 여기서 가장 큰 게 문과, 이과, 공이 통합 사회, 통합 과학을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수능에서. 그러니까 문과 애들이 조금 더 불리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문과 애들이 과학 공부하는 게 이과 애들이 사회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시에서는 확실히 이과형의 애들이 더 강세를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신 체제 5등급이 상위 10% 누적으로요. 34, 66, 90, 100입니다. 그래서 현재 9등급 체계하에서 2등급까지가 1등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쉬울 것 같은데 올 1등급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올 1등급은 대략 전체 학생 수에서 올 1등급은 한 1.5%가 나옵니다. 올 1등급 받으면 서연고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파급 효과가 더 중요하죠. 지금 공통 수능에서 이제 선택 과목 폐지하고 미적분이 없어져가지고 미적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미적분하고 기하를 수능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확통 좀 쉬운 걸로 보니까 일단 국어 수학이 핵심 과목이다라는 것은 제가 컨설팅하면서 20년 동안 바뀐 적이 없는데 여전히 바뀌는 게 없는데 이제 국어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수학이 좀 쉬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문과형의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이 좀 늘어났다. 그리고 내신 5등급제를 하면서 비교과의 비중이 늘어난다. 교과 전형으로만 뽑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발표하는 학교들이요. 28학년도 대입 전형을 발표한 학교가 서울대하고 경희대, 건국대입니다. 다른 학교들 아직 발표도 안 했어요. 근데 그 학교들 발표한 걸 보면 서울대가 원래 그랬지만 경희대, 건국대도 다 교과 전형에서 비교과를 반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대학별 고사의 비중이 좀 높아진다. 즉 면접의 비중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근데 특목자사고 선호도 증가는 뭐냐면 외고 쪽은 좀 증가할 거라고 제가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서술형 평가가 확대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게 더 중요합니다. 고교학점제가 시작된 건 아시죠? 근데 이 고교학점제가 말하자면 그 내용보다도 형식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2학년부터는요, 대학식으로 운영이 돼요. 한 반에서 애들이 계속 다 이동 수업을 합니다. 자기가 선택한 과목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공강 시간이 생겨요. 대학처럼. 하루에 한두 시간씩. 제가 교장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방법이 없어서 그냥 모아놓고 자율학습 시킨대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게임하는 애들, 유튜브 본 애들하고 그 시간에 과제하고 공부하는 애들의 차이가 날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 나름대로 계획 세워서 생활하는 애들이 그 자세가 정말 더 중요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고교 레벨을 본다면요, 그 영재고하고 외대부고, 하나, 민사 이런 전국 단위 자사고가 최상위 레벨이에요. 대원외고까지. 대일외고는 사실 여기는 이제 대일외고, 한영외고, 명덕외고는 좀 비슷한 넘버 2라고 볼 수 있고요. 대원외고가 원탑이죠. 요번에 그 과거 빼고서는 서울대 가장 많이 합격시키는 학교가 대원외고고요. 그 다음에 대일, 명덕, 한영이 같았어요. 한영이 약진했습니다, 지금. 외고가 약진했어요, 이번에. 그리고 여기서 한영외고 말하자면 이제 명덕외고, 뭐 대일외고 이 레벨이고. 레벨별로 이제 말하자면 서울대 갈 수 있는 애들 등급 자체가 다르죠. 그렇죠? 외대보고 애들은 현재 9등급 체계에서 4등급까지도 가요. 여기는 3등급까지도 가고요. 그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어느 학교가 여기 들어가냐면 여기에서는 한영고등학교가 요 정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영고등학교 2등급 정도까지도 서울대를 갑니다. 요번에 저 밖에 그 박현민이라고 이제 약대 붙으네요. 서울대 약대는 매우 높잖아요. 제가 1.5인데 일반적인 일반고에서 1.5로 1.5가 좀 넘는데 1.5가 넘는 애가 서울대 약대를 붙기는 어렵거든요. 일반고 애들이요. 한영고는 그 레벨 자체가 좀 높게 평가가 되는 학교예요. 여기서 강동 지역에서는 한영고가 유일하게 요 레벨에 있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다 여기에 있어요. 1초중반이어야지 말하자면 서울대를 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한영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는 서울대를 한두 명씩 보냅니다. 차이가 없어요. 대략 요 틀을 아시라고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고교 선택 나중에 요거는 지금 하실 건 아닌데 우리 아이들 성향을 좀 보셔야 되는데 MBTI도 좀 보셔야죠. 애가 완벽한 아이인데 걔한테 막 그 정치 외교학과 가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내성적인 애한테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커리어넷이라고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진로 적성 검사를 합니다. 무료로 가서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고등학교 가기 전에 이제 진로 결정이 나와야 되고요. 유형 결정해야 되고 이제 이 부분들은 다 한번 보시는 지금 그 결정하신 건 아닌데 그리고 고교 유형별로 선발 방식을 보면은 영재고 과고는 그냥 수학과학입니다. 수학과학 위주고 그리고 외고 국제고는 영어는 다 1등급이어야 되고 영어 다음에 국어, 영어 다음에 그 다음에 사회입니다. 수학은 안 봐요. 외고는 평가할 때. 그리고 이제 자사고는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고 광역 자사고가 있죠. 배재고와 광역 자사고고요. 그리고 전국 단위 자사고 10개 있습니다. 근데 광역 단위 자사고는 배재고는 괜찮은 학교인데요. 여기서 광역 단위 자사고는 가급적 안 보내는 게 좀 한대부고 같은 데는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입시 일정을 보시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영재학교고요. 그 다음에 8월 달에 과학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다 몰아서 합니다. 이제. 자, 그러면 영재고와 과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영재고는 전국 단위 선발을 해요. 8개, 800명밖에 안 돼요. 서울대 가기보다 어렵습니다. 지방에 있는, 부산에 있는 영재고를 서울에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과학고는 그 지역의 과학고밖에 못 써요. 서울에 과학고 2개죠. 한성과학고, 예, 세종과학고. 한성과학고 해화에 있고, 세종과학고 저기 그 가산지설단지 쪽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재고나 자사특목고 입시는 대입의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똑같아요. 서류 준비해서 이제 자소서가 대입에는 없지만 자소서 쓰고 면접 보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멘탈 강한 아이들은 한번 해보는 것도 떨어지더라도 애들이 성장을 하거든요. 자소 쓰면서 스스로가 한번 되돌아보기도 하고 면접 준비하면서. 근데 멘탈이 약한 아이들은 떨어지면 충격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자존감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자사특목고를 보내느냐 일반고를 보내냐의 결정적인 기준이 일단 잘하는 애들 기준이에요. 못하는 애들을 자사특목고를 안 보내줄 텐데 멘탈이 강한 애들이 자사특목고를 가야 돼요. 또 가는 것. 가서 시험을 한두 번 잘못 봐도 이겨내는 애들이 가야 됩니다. 시험 한 번 보고서 잘못 보면 그냥 일주일 동안 시금전폐하는 애들은 가면 안 돼요. 그럼 헤어나지 못합니다.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재고 경쟁률이 올라갔습니다. 영재고는. 부산 여기 한국영재학교가 장영실고라고 해서 부산에 있는데 여기는 발표를 안 했어요. 경쟁률. 나머지 학교도 다 올라갔죠. 그리고 과학고 아무래도 해화 쪽에 있는 한성과학고가 더 입결이 좋다 보니까 경쟁률 여기가 좀 더 높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요건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게 외고 경쟁률이 확 올라갔죠. 그렇죠? 좀 다 올라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입시 설명회 할 때 이 고등학교 선택 설명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몇 번 계속 말씀드렸어요. 지금 일반고를 갔을 때 문과 애들이 치여요. 이과 애들이 수학을 훨씬 잘하거든요. 그래서 천상 문과인 애들 있잖아요. 천상 문과이고 국어, 영어, 사회 잘하는 애들. 근데 서연고를 목표로 하고 최소한 서성한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외고 한번 선택지로 생각해 보시죠. 외고가. 그래서 이번에 서울대 많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외고가 뜨는 이유인데 가서 이과 애들한테 밀리는 애들이 여기 가서 확실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전국 단위 자사고예요. 요 인원은 원래 총원이 아니고요. 서울 지역 애들도 지원할 수 있는 정원에 이렇게 되는데 일단 경쟁률이 높은 학교가 하나고하고 그리고 외대부고 이런 학교들이 높죠. 외대부고가 제일 높습니다. 왜 외대부고가 제일 높냐면 이번에 외대부고가 대원여고하고 똑같이 서울대 공동 1등 했는데 합격자 수 여기도 의대도 많이 보내고 서연고도 많이 보내고 그리고 정시로도 잘 보내고 수시로도 잘 보낸 학교가 외대부고입니다. 하나고는 한 서울대를 1년에 한 50명 보내는데요. 5명 정도는 정시고 나머지는 다 수시예요. 수시형의 학교예요. 외대부고는 정시 수시가 다 강한 학교. 그걸 유형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 학교 보시면 한영고하고 광문고가 매우 특이하게 인원수가 많아요. 400명. 인원수 많은 게 내신 받기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10% 생각해 보시면. 여기는 40명이 1등급이고요. 강일고는 17명이 1등급이에요. 1등급 받기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명일여고 워낙 인원수가 적고. 그러면 이제 간략하게 이것만 말씀드려요. 학생 수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내신 받기는. 그리고 사립이 좀 더 유리해요. 왜 사립이 유리하냐면 선생님들이 그 학교만 쭉 계셔서 서로가 어떤 네트워킹이 더 잘 돼 있죠. 서로가 협력이 잘 되고. 근데 공립은 선생님들이 4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장 교감의 어떤 지휘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학생부가 좀 부실합니다. 상대적으로. 이건 확실히 그러하죠. 그리고 이제 요게 중요한데요. 여기는 배제고 말고 남자 학교가 없어요. 이런 지역이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그 노원, 그 양천, 강서 다 하는데 남자 고등학교가 일반고가 없는 데는 여기가 유일해요. 자, 일단 이게 중요한 부분은 남자 문과 애들은 공학 가면 불리하거든요. 여자 애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남자 문과 애들은.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게 여자 애들 있잖아요. 여자 이과면 이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 딸이 공부 좀 잘하고 근데 멘탈이 강하지 않아서 일반고 보내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약대를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는 제가 상일여고를 선택할 거예요. 왜 상일여고를 선택하느냐? 상일여고 한 280명 되니까 인원수 많거든요. 일단 한영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공학을 가게 되면 애들이 자사고 떨어지고 과고 떨어지고 이런 애들이 남자애들이 오는데 수학과학에서 밀립니다. 이게. 요번에 계속 제가 3년간 쭉 봤지만 수능 수학 1등급 남녀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75대 25입니다. 남자들이 수학을 훨씬 잘해요. 지금 중학교 때 우리 애가 올레이고 100점이라 이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여기에 안 넣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선택반 할 때는 다 넣어놨었는데 A의 비율이요. 이 강동 지역 A의 비율이 거의 40%. A, B, C, D에서 A의 비율이. 올 A를 믿으시면 안 돼요. 중학교 수학 잘한다고 100점이라고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쉽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남자애들한테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한영의 남자애들이 진짜 두텁게 형성이 되거든요. 가서 수학 1등급 못 받으면 약대 못 가죠. 그래서
상일여고를 이제 보내겠다는 거예요. 수학과학 쪽에서 그쪽 가서. 명일여고는 이제 인원수가 적고 공립이라서 제가 안 가는 게 좋은데 튕겨져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문과, 이과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가급적 이과를 선택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요 선상에 있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선상에 있는 애들도 이과 선택해서 산업공학과를 가자. 아니면 요즘에 자유전공이 많아요. 문이과 공통으로 뽑는. 그래서 일단 수학과학이고 국어사회 보지만은 일단 수학은 양쪽 다 똑같습니다. 다 잘해야 돼요. 문과나 이과나. 사회냐 과학이냐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수학은 일단 간략하게 수학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A를 믿으시면 안 된다고. 수학을 큰 학원 보내시잖아요. 보내시다가 한 2학년쯤 돼가지고 다른 학원, 큰 학원 가서 또 뭐 청월함을 보내시면 수학의 힘 가서 한번 테스트를 보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좀 애들 학교 내신하고 다르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애들 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끔씩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일단 수학은 제가 요때는 가장 강조하는 게 절대로 답 보고 풀지 말자. 끝까지 풀 수 있을 때까지 풀어보자. 그리고 만약에 어려운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답을 확인하자. 왜냐하면 자기가 푼 해답의 방향과 풀이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풀고 나서 답을 봐야 되는. 절대로 답 보면 안 돼요. 저기 그 대치동 가면 중학생 애들 초6부터 중1 애들이 그냥 카페에서 엄청나게 뭘 하느냐. 답 보고서 막 숙제하고 있어요. 숙제가 너무 많으니까. 저는 숙제가 많은 학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너무 많은 학원. 그리고 영어는 절대평가가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애들 갈 때도. 그러니까 중학교 끝날 때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2등급 나오면 됩니다. 왜냐하면 2등급만 나오면 수능에서 거의 불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다만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애들이 특히 남자애들 이과형 남자애들이 다 눈팅으로 합니다. 단어 암기를. 그런 애들이 수학은 잘하는데 영어 막 4등급 나오는데 안 되는 게 암기를 딱 눈으로 보고 하죠.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항상 얘기가 한영애고 98점 받는 애들도 써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눈과 입과 손 함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중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계획을 좀 세워서 실천하는 애들이 성적이 향상되더라. 분량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하는 게 좋겠고, 그 원먼스 스터디 플래너라고 작은 걸 팝니다. 한 달짜리. 그걸 사주세요. 두꺼운 거 사주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씩 말하자면 애들이 딱 끝내는 맛이 있게끔. 그래서 자기 전에 내일 할 일을 한번 쭉 적어보게 시키시는 게 좋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요 오탄이라는 친구 아시죠? 야구를 안 좋아하셔도 1조 원의 사나이. 오탄이가 중3 때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세운 계획이에요. 중3 때. 그러면서 얘는 인간성도 세워놨어요. 그래서 쓰레기 줍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운도 착한 일 해야지 운이 따라온다고. 지금 다저스 구단에서 얘가 쓰레기 줍고 다닌대잖아요. 그리고 인사성, 인사하기. 예전에 박찬호가 갔을 때 나라도 다른데 박찬호가 선배라고 그 유명한 짤이 있지 않습니까? 박찬호가 저기서 보니까 한 40m 달려가서 90도 폴도인 사람입니다, 얘가. 그래서 제가 항상 애들한테 이번에 면접 때도 그러지만 제가 이번에 보면서 느끼는 게 여기서 배재고 6명 애들을 면접 수업을 하는데 남자애들이잖아요. 제가 저쪽에서 명덕외고 가는 여자애들을 쭉 있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여기 중3 애들 하는데 정말 막 벽을 느꼈습니다. 수업을 하다가. 애들이 딱 앉아가지고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6명 애들이. 답들도 잘 안 하고 단답식으로만 하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제가 그런 걸 느꼈는데 애들한테 좀 평상시에 말하기 연습을 좀 시켜야 되겠구나. 대화에 그러면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애들 얘기를 해도 눈도 안 맞추고 얘기를 하고. 예. 그래서 아이 컨택 하면서 말하는 습관, 말하는 연습을 좀 우리 중학생 남자애들은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얘들은 정말 책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아주 제가 문화적인 충격을 이번에 심하게 받아가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2시간을 보내는데
애들이 답을 워낙 안 해가지고. 여자애들은 그냥 쌩글쌩글 대면서, 그리고 대 수업을 하니까 알잖아요. 여기서 탁 터지면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리액션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완전 2시간이 너무나 힘들었던 기억이. 그래서 이제 이 복습인데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당일 복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가르쳤던 애 중에서 제일 똑똑했던 애가 전 과목 1등급인데 거의 다 1등으로 1등급을 받은 애가 있어요. 9등급에서. 그리고 수능도 하나 틀린 애가 있는데 여자애인데 서울대 자유전공으로 가서 문과애가 기계공학을 같이 했어요. 심리학하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갔는데 걔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그날 국어, 영어, 수학 주요한 과목 10분씩 복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왜냐? 내신은 선생님이 가르친 데서 나오니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딱 10분씩. 한 과목당 10분씩. 노트 보면서 중요한 거 체크해봤다. 그래서 복습을 하면 기억이 다시 살아난다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책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꿈을 지금 애들이 키워나가야, 꿈을 발견하고 키워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복습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일 계획을 세워서 생활해야 되고, 그리고 책 읽어야 되고, 다 말씀드린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학종으로 서연고로 가려면은 계속 모든 활동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친구들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하는 그런 습관들을 중학교 때부터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학종으로 서연고를 가거나 의대를 가려면 모든 활동 탐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애들하고 소통하면서 리더 역할을 하고, 그리고 학급회장 하는 게 무척 도움이 됩니다. 중학교 때도. 중학교 때 도움이 되는 거는 나중에 자사특목고 할 때 도움 돼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애들에게 이런 소통 능력들을 키워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노력이 습관화된 것이 실력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정말 12월 20일 딱 10하루가 남았는데 올 한 해가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 주시고 여기까지 왕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